새벽 2시만 되면 전화 한 통에 벌벌 떠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올라와. 단 두 글자에 그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짐승이 돼야 했습니다. 대체 누가, 왜 북한 최고의 군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2시 14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결에 들은 그 소리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벨소리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누군지, 왜 전화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올라와. 단 두 글자. 그리고 뚝 끊어지는 소리.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군복을 더듬어 입으면서 저녁에 본 TV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또 연장했다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또 통과됐다고. 아, 오늘은 힘들겠구나. 그녀의 기분이 더러운 날은 저한테는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관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치욕적인 모멸감을 느낄까? 정말 괴로웠습니다. 평양의 밤거리, 인적 없는 도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인민대학 습당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대동강 물이 어둠 속에서 까맣게 흐르고 있었고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평양, 제가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조국. 근데 지금 저는 뭘 하러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호위무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스트레스 해소용의 놀이개였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도구, 분풀이 대상, 기분 나쁜 날 부르는 물건. 그게 저였습니다. 협상이 깨지면 부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혼나고 오면 부릅니다. 남조선 뉴스에 자기 욕이 나오면 부릅니다. 그리고 불려가면 저는 인간이기를 멈춰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방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양주잔, 외국산 위스키였습니다. 제재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그 술을 그녀는 매일 마셨습니다. 늦었네. 죄송합니다. 미국 놈들 때문에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어. 회의만 몇 번을 했는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 따위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물건처럼. 가까이 와.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5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물건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쓸만한지 아닌지 따지는 눈. 그 다음 일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녀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쓰고 원하는 대로 버리는 물건이었습니다. 거부하면요? 다음 날 사라집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 수석 졸업. 3대 혁명가 가문의 자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당부하셨던 충성스러운 아들. 근데 지금 이 얼굴이 누구죠? 저는 세면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5년째였습니다. 이런 밤이.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7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셨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가 혁명을 위해 헌신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당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수령님께 목숨을 바쳐야 한다.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철웅아, 네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졸업하고 호위사령부에 선발됐을 때는 병환 중이시던 아버지가 병상에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수령님 곁을 지켜라. 그게 우리 집안이 해야 할 일이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영전에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충성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호위사령부에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사격도 1등, 특별 경호조로 차출한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특별 경호조라면 최고 위급을 모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누구를 경호하게 됩니까? 상관이 대답했습니다. 김여정 동지 직속이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여정.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당시에는 선전선동부 부부장. 북한에서 두 번째로 강한 권력.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라. 저는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목숨 바쳐 모시겠습니다.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특별 경호조 발령을 받고 저는 들떠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 직속이라니. 호위사령부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만 가는 자리였습니다. 동기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리철옹. 너 이제 출세하는 거다. 김여정 동지 바로 옆에서 일하면 나중에 장군별 다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첫 출근 날 아침 거울 앞에서 군복을 매만졌습니다. 단추 하나,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구두도 거울처럼 닦았습니다. 준비도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됐다는 걸 그날 저녁에 알게 됐지만요. 관저에 도착했을 때 먼저 온 경호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선배들이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리철옹 중위, 오늘부터 합류합니다. 선배 하나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동정인지 뭔가 알 수 없는 표정. 몸이 아주 좋구만. 얼굴도 반반하고. 네, 아무것도 아니야. 잘해봐라.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덕담이려니 했습니다. 점심때 그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하나만 기억해. 뭡니까? 불려가면 그냥 버텨.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마. 그냥 짐승이 돼. 알았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돼. 선배는 그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짐승이 되라고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녁 7시. 김여정 동지가 관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실물로. TV에서 몇 번 봤지만 직접 보니까 달랐습니다. 작은 체구, 차가운 눈빛,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한 표정. 경호원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저도 따라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저한테서 멈췄습니다. 새로 왔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충성, 리철옹 중위입니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저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왜인지 제가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키가 아주 크구만. 어깨도 넓고 쓸만하겠어. 얼굴도 봐줄만하고. 그녀가 손을 뻗어 제 턱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소를 고르듯이. 종말을 품평하듯이. 이빨 상태는 괜찮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맘에 들어 잘 먹여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네. 찍혔어. 네.
찍히다뇨? 곧 알게 돼. 얼굴값 하게 생겼으니까. 며칠 지나면 알게 돼. 왜 우리가 얼굴 경호원인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저만 밤 근무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주간 근무도 섞여 있는데 저는 거의 매일 야간이었습니다. 왜 나만 밤이야? 밤에 일이 있으니까. 선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호출이 왔습니다. 리처롱 중위, 안으로 들어와. 이상했습니다. 경호원이 왜 안으로 들어갑니까? 근데 명령이니까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그녀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다리를 꼬아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술잔. 침실 냄새 조명 정말 살이 떨렸습니다. 문 닫아. 닫았습니다. 가까이 와.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한 달 전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이었습니다. 물건을 보는 눈. 오늘 개성공단 회의를 했는데 남조선 놈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위원장 동지한테 혼났어. 내가 이 김여정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 알아? 너 내 스트레스 좀 풀어줘. 그녀가 손을 뻗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화풀이 도구, 주인 발로 차는 게, 스트레스 받으면 찢어버리는 베개.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죽으니까요. 거기서 싫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녀는 김정은의 여동생입니다. 한마디면 저뿐 아니라 제 어머니. 여동생까지 3대가 끝장입니다. 그 순간 선배들이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얼굴값 하는 거라고 버티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텼습니다. 생각을 멈췄습니다. 느낌을 멈췄습니다. 짐승이 됐습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토했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토했습니다. 세면대로 기어갔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가 보였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눈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데 아까 그 선배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담배 한 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근데 그날은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불을 못 붙이겠더라고요. 선배가 라이터를 켜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선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이게 왜 밤 근무인지. 왜 얼굴 경호원인지. 버텨. 생각하지 마. 느끼지 마. 그래야 산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담배 연기만 내뱉었습니다. 선배가 담배를 깊이 빨고 내뱉으면서 말했습니다. 걔가 기분 나쁠 때 두들겨 패는 샌드백이야. 스트레스 받으면 찢어버리는 베개고. 근데 샌드백 안 울잖아. 베개는 안 떨잖아. 우린 울고 떨고 무릎 꿇잖아. 그게 재밌는 거야 걔한테는. 선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버텨 죽기 싫으면. 근데 죽은 것처럼 살아야 살아남아.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 수령님 곁을 지켜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근데 이게 아버지가 원하신 충성입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손이 떨립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새벽에 부르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그냥 전화일 뿐입니다. 근데요, 아직도 새벽에 전화벨 소리가 나면 심장이 멎습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해요. 벌떡 일어나서 옷을 찾습니다. 가야 한다. 불렀다. 가야 한다. 그러다 정신 차리면 여기가 서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녀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제야 숨을 쉽니다. 4년이었습니다. 그 지옥이.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드디어 제재가 풀린다. 경제가 살아난다. 다들 기대했습니다. 저도 TV 앞에서 봤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구나. 우리 조국이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그런데 회담이 깨졌습니다. 결렬, 합의 실패, 빈손 귀국.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 전화가 온다. 새벽 1시 47분. 벨이 울렸습니다. 올라와. 끊김. 저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차라리 빨리 오는 게 나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관저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분노로 미쳐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앞으로 왔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미국 놈들이 나를 무시했어. 내가, 김여정이, 무시를 당했어. 근데 나는 트럼프를 때릴 수가 없잖아. 그럼 누굴 때려야 하지? 저를 봤습니다. 네가 있네. 여러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이것만요. 맞았습니다. 외교 실패의 분풀이를. 제가 맞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선배가 저를 부축해서 숙소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하노이. 깨졌으니까. 오늘 심했지? 저는 대답 못했습니다. 버텨. 이것도 지나가. 근데요, 여러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김정은에게 공개 질책당한 날. 호출. 패턴이 있었습니다. 대미 협상이 깨지면 전화가 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혼나면 전화가 옵니다. 남조선 언론에 자기 비판 기사가 나오면 전화가 옵니다. 그녀의 스트레스는 저희 몸으로 풀렸습니다. 저희요? 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얼굴 경호원이 돌아가면서 불려갔습니다. 그녀의 기분에 따라, 그날의 취향에 따라 우리는 서로 눈을 못 마주쳤습니다. 같은 처지인 걸 알면서도 말을 못했습니다. 수치스러웠으니까요. 남자가 남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나도 당했어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2021년 가을, 선배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정치범수용소, 요덕. 죄명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아마 아무 죄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녀가 질린 거겠죠. 새 장난감이 생기면 헌 장난감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버릴 때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입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입을 막는 겁니다. 영영. 그때부터 무서웠습니다. 불려가는 것도 무서웠지만 안 불려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호출이 뜸해지면 나도 이제 버려지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려지면 끝이니까요. 김성호처럼.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이기를 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아십니까? 학대당하면서 학대가 안 끝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면 학대가 끝나면 죽으니까요. 2022년 봄, 어머니 면회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아들, 왜 이리 수척하니?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네, 어머니. 잘 먹습니다. 눈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근무가 좀 힘들어서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고요? 이 꼴을요? 아들이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꼴을요?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서. 어머니한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놀이개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 숙소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도 김성호처럼 끝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망칠까?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호위사령부 경호원이 탈북? 불가능합니다. 잡히면 3대가 멸족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텼습니다. 1년을 더. 그런데 2023년 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새 얼굴을 데려왔습니다. 24살, 저보다 10살 어린 청년. 키 188에 얼굴이 연예인 같았습니다. 처음 본 순간 알았습니다. 저놈이 나 대신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버려지는구나. 김성호처럼. 2023년 봄, 새 얼굴이 온 뒤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호출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오던 전화가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보통 사람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호출이 안 온다는 건 제가 필요 없어졌다는 뜻이니까요.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김성호. 요덕 정치범수용소. 그게 제 미래였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새 경호원이 옆에 있었습니다. 24살 연예인 같은 얼굴. 그녀가 그 청년 팔짱을 끼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붙어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리처롱. 오랜만이네. 충성.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물건 보듯이. 야, 너 요즘 얼굴이 많이 늙었다. 처음 왔을 때는 팽팽했는데. 이제 물 빠졌네. 옆에 있던 청년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녀가 청년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싱싱한 게 좋아. 그치?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그녀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너는 이제 좀 질렸어.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킥킥거리면서.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질렸다. 그 한마디가 사형 선고였습니다. 일주일 뒤 인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리처롱 중위 지방 발령이다. 해산 국경경비대로 해산. 중국 국경도시. 평양에서 가장 먼 곳 중 하나. 표면적으로는 영전이었습니다. 국경경비대 간부니까요. 실제로는 추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추방 다음은 숙청입니다. 지방으로 보내고 조용히 처리하는 겁니다.
평양에서 사람이 사라지면 소문이 나지만 해산에서 사람이 사라지면 아무도 모릅니다. 김성호도 그랬습니다. 먼저 지방 발령, 그 다음 실종. 제 차례가 온 겁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생각했습니다. 선택지가 뭐가 있지? 하나, 해산에 가서 조용히 숙청당한다. 둘, 지금 도망친다. 도망? 미친 짓이었습니다. 호위사령부 경호원이 탈북하면 전국에 수배가 떨어집니다. 보위부가 총동원됩니다. 잡히면 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여동생, 3대가 연좌제로 끝장납니다. 근데요. 어차피 숙청당해도 3대가 끝장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고 도망쳐도 죽고. 그러면 차라리 도망치다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최소한 내 발로 선택한 죽음이니까.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자. 탈북하자. 일단 해산 발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해산은 국경 도시니까요. 평양에서 탈북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해산이라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발령 전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면회. 어머니 집. 평양 중구역의 낡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웬일이야, 갑자기. 발령받았습니다. 해산으로요. 해산? 거기가 어디야? 거기 국경 아니야? 네. 국경경비대입니다. 어머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거긴 왜? 평양에서 잘 있었잖아. 인사이동입니다. 어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얼굴이 왜 이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도망칩니다. 다시는 못 뵐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무너질 테니까.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감자조림, 시래기나물, 북한에서 먹는 마지막 집밥이었습니다. 맛있다, 어머니. 더 먹어. 많이 먹어. 어머니가 계속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밥을 먹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합니다.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내일 해산으로 출발해야 해서요.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그동안 불효자식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불효는 무슨 불효야? 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불효를 했다고. 아버지 뜻 이어서 당에 충성하고 수령님 곁을 지키고.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래 안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해라. 밥 잘 챙겨 먹고.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쑥스럽게. 가봐라, 어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벗어나서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벽에 기대서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서. 어머니 용서하세요.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저는 이제 도망칩니다. 다시는
다시는 못 뵐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해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만강. 그 이름만 들어도 아직도 심장이 요동칩니다. 10월의 차가운 물, 발밑에서 미끄러지는 돌, 저 멀리서 움직이는 순찰조 불빛.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합니다. 눈을 감으면 보여요. 그 밤이, 그 강이, 그 공포가 살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탈북 준비를 했습니다. 호위사령부 출신이라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 체계를 잘 알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탈북하면 보위부가 미칩니다. 전국 수배, 중국까지 추적. 잡히면 공개 총살입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안 하면 어차피 죽으니까.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해산에서 장사하는 조선족 아저씨였습니다. 처음엔 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진짜 군인이야? 함정 아니야? 아닙니다. 저 진짜 가야 합니다. 제 눈을 한참 봤습니다. 눈이 죽어있네. 뭘 겪었어, 당신? 대답 못했습니다.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근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호위사령부? 미쳤어. 보위부가 난리칠 거야. 알고 있습니다. 돈은 있어? 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 어머니 몰래 가져온 금반지 2개. 전부 드렸습니다.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 초. 물이 얕을 때 건넌다. 준비해. 10월 3일. 낮에는 평소처럼 근무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기도 하고 동료들이랑 농담도 하고.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이다. 오늘 밤.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맛을 몰랐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밤 10시.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야간 외출은 금지지만 저는 간부니까 검문에 안 걸렸습니다.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준비됐어? 네. 자, 이제부터 말 한마디도 하지 마. 소리내면 죽어. 두만강까지 30분을 걸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발소리 죽이면서, 숨소리 죽이면서. 달이 밝았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앞이 보이니까 좋은데 순찰조한테도 보이니까 나쁘고.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폭 100m쯤 됐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근데 그 100m가 지옥과 천국의 경계였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제일 얕아. 깊어봤자 허리까지야. 근데 조심해. 돌이 미끄러워. 네. 건너편에 우리 사람 있어. 불빛 2번 깜빡이면 건너가. 알았지? 네. 그리고 순찰조 불빛 보이면 물속에 엎드려. 숨 참고 버텨. 움직이면 죽어.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10월의 밤바람이 뼈를 깎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건너편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1번, 2번. 신호였습니다. 브로커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0월의 두만강. 물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발이 저렸습니다. 종아리가 저렸습니다. 허벅지까지 물이 찼을 때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 참아. 조금만 더. 한 발, 한 발, 한 발.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돌에 발이 걸렸습니다. 휘청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균형을 잡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순찰조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엎드려. 브로커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까지 찼습니다. 코까지, 입술까지. 숨을 참았습니다. 눈만 물 위로 내밀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30m, 20m, 10m.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라. 제발.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제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멈췄습니다. 끝났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불빛이 멀어지는 걸 확인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물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허리, 무릎, 종아리, 발목, 그리고 발이 마른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땅에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건너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산이 보였습니다. 그 산 너머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게 아닙니다. 다시는 못 돌아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머니를 다시는 못 본다는 걸 알았으니까. 고향을 영영 잃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5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참았던 눈물. 새벽에 화장실에서 토하면서 참았던 눈물. 어머니 앞에서 참았던 눈물. 전부 다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브로커 쪽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족 아저씨.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잘했어. 살았어. 이제 살았어. 살았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창문에서 손 흔들던 어머니. 건강해라. 밥 잘 챙겨 먹고. 어머니, 용서하세요. 저는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요. 차가운 바람이 눈물을 얼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북한을 떠났습니다. 2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을. 중국 땅을 밟았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또 다른 지옥에. 두만강을 건넌 그날 밤. 조선족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연변 어딘가. 조선족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낡은 농가에 들어갔습니다.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숨어 있어. 절대 밖에 나가지 마. 네. 당신 호위사령부 출신이라며? 네. 아저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각오해. 보위부가 중국까지 쫓아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몰라. 당신은 몰라.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반 탈북자도 쫓아오는데 호위사령부? 미쳐 날뛸 거야. 김여정 직속이었다며? 그 여자 비밀 아는 사람이 도망쳤는데 가만히 둘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아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녀의 습관, 그녀의 약점,
그녀의 밤. 입이 있는 한 저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밤에만 갔습니다. 밥은 집주인 아주머니가 갖다 주셨습니다. 60대 조선족 아주머니. 처음엔 저를 경계했습니다. 탈북자를 숨겨주면 중국 공안에 잡혀가니까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총각, 밥은 먹었어?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대답 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북에서 힘들었구나. 눈이 그래? 죽은 사람 눈이야. 죽은 사람 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요. 평양에서, 그녀의 방에서, 매일 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브로커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야, 큰일 났어. 왜요? 보이부가 움직였어. 너 사진 뿌렸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국 조선족 마을에 다 뿌렸어. 현상금 걸렸대. 신고하면 큰 돈 준다고. 얼마요? 5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조선족 마을 사람들 연봉의 몇 배. 저를 신고하면 인생이 바뀌는 돈. 그날부터 더 조심했습니다. 방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녀의 방, 그녀의 목소리, 올라와. 새벽 전화벨 소리, 땀에 젖어 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두리번거리다가 중국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나 도망쳤지.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밤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계셨습니다. 총각, 이거 먹어. 삶은 계란이었습니다. 따끈따끈한. 고맙습니다. 많이 먹어. 얼굴이 해골이야. 아주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총각, 나한테 말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네? 북에서. 뭘 겪었어? 왜 그렇게 눈이 죽어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 어머니 손 같았습니다. 안 말해도 돼. 근데 이것만 알아. 여기선 괜찮아. 아무도 안 잡아가. 내가 지켜줄게.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아주머니, 저는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아주머니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알아, 알아. 다 지나갔어. 이제 괜찮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주머니 앞에서 어머니한테 못한 말, 아무한테도 못한 말, 처음으로 했습니다. 3주차,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야,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보이부 놈들이 연변 샅샅이 뒤지고 있어. 어디로 가요? 선양으로. 거기서 한국 선교사 만나. 동남아 루트 태워줄 거야. 선양. 연변에서 더 안쪽. 조선족이 아니라 한족이 사는 대도시. 거기가 더 안전해? 안전하진 않아. 근데 여기보단 나아. 연변은 이제 불바다야. 떠나는 날 아침. 집주인 아주머니가 뭔가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삶은 계란 10개. 이거 가져가.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 아주머니. 괜찮아. 우리 아들내미도 네 나이쯤 됐거든. 멀리 돈 벌러 갔어. 네 보면 우리 아들 생각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총각 꼭 살아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니 대신 내가 빈다. 꼭 살아.
네, 꼭 살겠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처럼. 평양 아파트 창문에서 손 흔들던 어머니처럼.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삶은 계란을 꺼냈습니다. 껍질을 깠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삶은 계란 싸주셨거든요. 어릴 때, 소풍 갈 때, 우리 아들 맛있게 먹어라. 어머니, 저 살아있습니다. 꼭 살아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통일되면 꼭요. 선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란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그리고 이름 모를 조선족 아주머니 생각에,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동남아 루트,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죽음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숨어서 도망치면서 그 길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굶어 죽은 사람, 강에 빠져 죽은 사람, 인신매매 당한 사람, 공안에 잡혀서 북송된 사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서 여기 있으니까요. 근데 그 길에서 저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2번.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양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50대 남자분이셨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중국에서 탈북자들 돕고 계시니까요. 리처롱 씨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호위사령부 출신이라면서요. 보위부가 미쳐 날뛴다던데.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험합니다. 당신 데리고 가면 우리도 위험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버려지나? 선교사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가야죠. 사람 목숨인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는 한국 가서 하세요. 아직 멀었어요. 2024년 1월, 선양을 떠났습니다. 기차로 윈난성까지. 거기서부터는 도보, 라오스 국경까지 산길을 걸었습니다. 3일, 72시간.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산이 엄청 험했습니다. 길도 없고 완전히 풀숲을 헤치고 바위를 타고 진흙탕을 건넜습니다. 발이 부르텄습니다.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신발 안이 피로 젖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5명이었습니다. 저, 브로커, 그리고 다른 탈북자 3명. 그중 1명이 넘어졌습니다. 4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언니 일어나요. 가야 해요. 나 못 가겠어. 다리가 안 움직여. 브로커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안 돼. 두고 가야 해. 네. 여기서 지체하면 다 죽어. 날 밝으면 공안이 온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두고 간다고? 사람을? 다른 탈북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언니를 두고 가?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다 죽고 싶어? 1명 살리려다 5명 다 죽을 수 있어.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업겠습니다. 뭐?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봤습니다. 미쳤어? 당신 체력도 바닥이잖아. 그래도요. 저는 그 여자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 때문에 너까지. 아주머니,
저는 그분 눈을 봤습니다. 저는요, 사람 버리는 거 봤습니다. 너무 많이. 그래서 알아요. 버려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안 버립니다. 같이 갑시다. 그분을 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근데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그녀의 방에서 버텼던 것처럼, 두만강에서 버텼던 것처럼,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밤새 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드디어 라오스 국경이 보였습니다. 살았습니다. 다 같이. 두 번째 위기. 이게 진짜 죽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태국 국경 근처였습니다. 라오스를 빠져나와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작은 배로. 밤에. 태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 됐다. 태국이면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어. 안심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태국 경찰이었습니다. 새벽에 검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차가 걸렸습니다. 여권. 브로커가 가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봤습니다. 이 사람 내려. 심장이 멎었습니다. 차에서 끌려 내렸습니다. 경찰 2명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중국 사람 아니지? 조선 사람이지? 들켰습니다. 끝이었습니다. 태국 경찰에 잡히면 불법 입국으로 감옥 가거나 최악의 경우 중국으로 강제 송환. 중국으로 가면 북한으로 북송. 북송되면 공개 총살. 여기서 끝인가? 그때 브로커가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경찰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 저는 다시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5,000달러 날렸어. 당신 목숨값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죽을 뻔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방콕. 한국 대사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하얀 바탕. 대한민국.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직원이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주셨습니다. 빵을 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 저 살았습니다. 며칠 후 국정원 직원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 면담. 리철웅 씨, 북한에서 뭘 하셨습니까? 호위사령부 경호원이었습니다. 직원 얼굴이 굳었습니다. 호위사령부요? 네. 누구를 경호하셨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김여정 직속이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전부, 새벽 2시에 전화, 올라와, 그녀의 방, 놀이개, 샌드백, 5년,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년간 아무한테도 못한 말, 어머니한테도 못한 말, 드디어 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리철웅 씨.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살았구나. 자유의 나라로 가는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살았습니다.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통일되면요. 꼭.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곳. 2024년 2월.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을 걸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차갑고 깨끗하고 자유로운 공기. 저는 거기 서서 한참을 숨만 쉬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내가 진짜 왔구나. 하나원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 3개월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됐습니다. 너무 자유로워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 아무도 사상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잘 때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올라와. 그 두 글자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너무 평화로워서 불안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리철웅 씨, 요즘 잠은 잘 자세요? 아니요. 악몽을 꿉니다. 어떤 악몽이요? 새벽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올라와. 그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녀의 방으로 걸어갑니다. 문을 열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기다려주셨습니다. 깨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 한국이구나. 깨닫는데 몇 분이 걸립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외상 후 스트레스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까? 네. 리철웅 씨는 이미 가장 어려운 걸 해내셨어요. 거기서 나오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나아질 수 있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처음 혼자 살아보는 집이었습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10평짜리 방. 작은 창문. 낡은 벽지. 근데요, 여러분. 그게 제 천국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곳. 아무도 저를 물건 취급하지 않는 곳. 제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곳. 처음으로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도시락, 삼각김밥.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진열대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점원이 물었습니다. 손님, 뭐 찾으세요? 아니요.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 신기해서요. 점원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하고 밖에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상하죠? 삼각김밥 먹으면서 우는 사람. 근데 그게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검색어 김여정.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김여정, 대남 담화 발표. 김여정, 윤석열 정부 맹비난. 김여정, 핵 위협 발언. 사진이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5년간 저를 지배했던 그 여자.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토했습니다. 아직도 그녀는 저를 이렇게 만듭니다.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괜찮아요. 언제쯤 나아질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아져요. 리철웅 씨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리철웅 씨는 아직 모르실 거예요.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서울 하늘을 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오늘도 나는 자유롭다. 그걸 확인합니다. 매일. 가끔 북쪽을 바라봅니다. 저 산 너머, 휴전선 너머,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밥은 드셨을까요? 건강은 하신 걸까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아닐까요? 보위부가 찾아가서 괴롭히는 건 아닐까요?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 어딘가에서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리고 있을 겁니다. 올라와. 그 두 글자에 누군가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물건이 되러 가고 있을 겁니다. 짐승이 되러 가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죽고 싶을까요? 저는 압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악몽을 꿉니다. 아직 새벽 전화벨에 깜짝 놀랍니다. 아직 그녀 사진을 보면 토합니다. 근데 살아있습니다. 자유롭게.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못하고 버티는 사람들. 물건 취급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유가 오기를. 통일이 되면 그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숨겨진 피해자들의 이름이 기억될 겁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어머니 손잡고 큰절 올리겠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돌아왔습니다. 그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기를. 어머니 살아계실 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리철웅입니다. 김여정의 놀이개였던 남자.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 감사합니다.